이라고 하고요. 저는 NHN 엔터테인먼트에서 2년 반째 정도 일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 드릴 주제는 비동기 프로그래밍에 대한 건데 오늘 세션이 좀 있더라고요. 오늘도 오후에 있고 한데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파이썬 어싱크로너스 프로그래밍에서 솔트 스택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에서 주로 쓰는 방식이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들 쓰시는 어싱크 IO나 아니면은 그걸 파이썬 2 버전으로도 쓸 수 있게 만든 토네이도라는 프레임워크인데 그게 쓰다가 부족한 점을 많이 느껴서 RxPy로 랩핑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저희 회사에서. 그 얘기에 대해서 쭉 쓰면서 어떤 점들이 모자라서 더 가게 됐는지 같은 걸 얘기를 쭉 드릴 거예요. 근데 슬라이드가 90장이 좀 넘는데 걱정을 좀 했는데요. 35분 안에 90장이라니. 근데 어제 120장 발표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좀 편하게 먹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관심사를 먼저 얘기를 드리면은 코드랑 퍼포먼스의 스케일러빌리티라고 얘기를 했는데 코드의 스케일러빌리티도 중요하고 퍼포먼스 스케일러빌리티 당연히 주 관심사죠. 대부분은 어싱크로너스 프로그래밍을 하시면은 퍼포먼스 스케일러빌리티를 많이 신경 쓰시는데 그 RxPy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는 프레임워크고요. 주로 이제 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예 구글러로 태어나서 처음부터 내가 짠 코드는 완벽해 이러면은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아니면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분석하는 방법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증명된 프로그램을 짜서 그걸 프로그램으로 뽑아가지고 증명부터 프로그램을 뽑아서 돌리는 방법도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많이 흔히 쓰는 프레임워크나 이미 잘 프랙티컬리 세이프한 기술들을 사용하는 거죠. 뭐 프레임워크,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뭐 스프링, 장고 같은 것도 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회사에서 주로 하는 일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프레임워크들에 대한 얘기고요. 목차인데 그 발표 자료는 링크 눌러보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그냥 훑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부분 1번은 금방 끝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그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이랑 거의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그 발표를 쭉 하기 전에 얘기를 더 딥하게 하기 전에 저희가 어떤 그 그라운드 베이스를 깔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잘 구분을 해야 어싱크로너스 프로그래밍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회사에서 이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아예 글을 쓴 게 있어요. 링크를 눌러보시면은 한글로 작성된 친절한 글을 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실 때, 심심할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이슈는 이제 좀 흔하죠. 패러렐리즘이랑 컨커런시가 뭐냐. 이 두 개 구분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 패러렐리즘 같은 경우는 일꾼이 여러 개고 그걸 여러 개 일꾼이 동시에 일을 하면서 동시에 처리되는 거고 컨커런시는 일꾼의 개수는 사실 별로 상관이 없는데 일을 이렇게 스케줄링을 해가면서 처리를 해서 마치 동시에 하는 것처럼 동시성을 확보하는 걸 얘기를 하고 두 가지를 합칠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일꾼을 두고 스케줄링을 해가지고 동시성과 패러렐리즘을 그러니까 병렬성과 동시성을 같이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거는 네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고 블락킹 IO랑 논 블락킹 IO를 깔고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블락킹 IO 코드 흔히들 이런 식으로 짜잖아요. 뭔가 소켓에서 데이터를 받고 HTTP 콜을 하고 그러면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어사인 받고 그 다음 로직을 진행하고 뭐 이런 일들을 쭉 여러 로직에 걸쳐서 그냥 시리얼하게 임퍼레티브하게 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하는 방식이고 논 블락킹의 경우는 저런 그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 과정에서 기다리지를 않아요. 논 블락킹에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데 그건 제가 아까 써서 올려둔 글을 보시면 나오고 여기서 자세히 얘기를 할 만한 주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은 데이터를 읽었을 때 데이터를 다 읽고 난 다음에 어사인되고 받아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읽을 때까지 뭐 OS가 신호를 보내주든 뭐 뒤에서 스케줄링을 해주는 어떤 프레임워크가 있든 라이브러리가 있든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로직을 이렇게 로직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다가 다시 데이터가 올 때까지 빙빙빙빙 돌면서 기다리는 저 do something else라는 부분에 다른 하고 싶은 일들을 집어넣으면 블락킹 되지 않고 데이터를 읽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싱크로너스 프로그래밍은 그냥 아주 추상적인 관점에서 데이터를 읽는데 그동안 뭐 기다리는 동안 네가 다른 일을 하든 모르겠는데 이걸 그냥 알아서 처리해달라. 논블락킹이랑은 조금 다른 레이어의 얘기인데 구분을 좀 하셔야 되고요. 어싱크로너스 프로그래밍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을 논블락킹 소켓 IO로 만들 수 있고 사실 아무거나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블락킹 IO로 만들고 스레드를 여러 개 만들어도 되고 프로세스를 여러 개 만들어도 되고 서버를 여러 개를 둬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어싱크로너스 프로그래밍이 하고 싶은 얘기는 프로그램의 그 로직 자체를 그냥 다른 일을 하는 동안 뭐 어싱크로너스하게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뭐 스케줄링을 알아서 해주고 나 로직은 따로 받겠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어싱크로너스 프로그래밍은 이벤트를 스케줄링 하면서 컨커런시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지 패러렐리즘을 제공하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어싱크러너스 프로그래밍에서 중요한 건 저 write하고 기다리는 이거는 어싱크 웨이트라는 코드인데 다른 방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 어싱크러너스 프로그래밍을 쓸 때 중요한 건 이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유저의 코드랑 스케줄링 해주는 스케줄러들이랑 통신을 하느냐거든요. 흔히들 많이 아주 초창기에는 콜백 형태로 많이 썼어요. get 호출하고 그 다음 처리할 일을 콜백으로 달아주면은 스케줄러가 받아서 처리하다 끝나면 콜백을 호출해주는 방식. 그 다음에 퓨처를 쓰기도 해요. 퓨처나 프라미스를 사용해서 어떤 한 단계 추상화된 객체를 리턴 받아가지고 스케줄러가 돌면은 그 객체의 데이터를 셋해주는, 이건 OP 관점에서 많이들 사용하는 기법이고, 그 다음에 async await가 최근에 많이들 사용하시는 파이썬에서도 많이 쓰고 자바는 없는데 여러 가지 C샵에도 쓰고 여러 가지 언어에서 많이 쓰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코드를 실행하고 스케줄러가 이렇게 돌려주고 결과 끝나면은 와서 일드 왼쪽으로 데이터를 넘겨주는 식인데, 이렇게 짜면은 프로그램이 아까 앞에 보셨던 두 개에 비해서 좀 로직이 좀 더 간결해지고, 그냥 저희가 평상시에 짜듯이 짜면은 async wait 하는 도중에 스케줄러가 돌면서 뒤에서 다른 작업을 해주는 식으로 짤 수 있죠. 굉장히 편해요. 그럼 이걸 언제 써야 되느냐? IO가 굉장히 하드하게 걸리는 작업에서 쓰면 매우 유용하고, CPU 바운드 잡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어쨌든 CPU가 차지하고 그 작업을 하는 기간 동안 이걸, 그러니까 논블라킹이든 뭐든 빠져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고 물리적으로 CPU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IO가 엄청 빡세게 걸리는 일이 있다 그러면은 사용하시면 되는데, 솔트 스택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서버가 10,000대 가까이 좀 넘게도 붙어봤는데 한 13,000대까지도 서버 딱 2대에 저걸 다 붙여가지고 돌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저희 회사에서 쓰는 사내 프로덕트랑 앞으로 오픈할 외부 프로덕트에서도 엄청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10,000대 넘는 서버에 명령을 내리거나 동시에 뭐 한 100대, 200대 똑같은 명령을 내리거나, 또는 요새 핫한 엔시블이나 그런 데서 말하는 인프라스트럭처 에서 코드 같은 역할을 해주는 시스템이 솔트 스택인데, API가 앞에서 IO로 받아주고 제로MQ로 채널을 통신하고 IO로, 그 다음에 미니언이랑도 IO로 통신해요. 저 큰 사각형이 서버 한 대에서 일어나는 건데 2대로 엄청난 IO를 감당을 하고 싶으면은 어싱크러너스 IO를 써야 돼요. 근데 저게 IO 바운드 잡이기 때문에 유용한 거지 CPU 바운드 잡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또는 뭐 API 게이트웨이 당연히 쓸모 있을 것 같고 REST API 서버 같은 것도 당연히 쓸모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많고 서비스가 많은데 IO 웨이팅이 길다. 그러면 어싱크러너스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느냐? 좋은 건 알겠는데 그 프로그램 짜는 것도 좋고, 근데 왜 이걸 꼭 써야 되나? 그냥 짤래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이유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이유 때문인데, 코드의 스케일러빌리티랑 퍼포먼스를 같이 얻으려면은 처음부터 아주 설계를 잘하거나 잘 설계된 프레임워크를 쓰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구글러로 태어나서 그냥 내가 짠 코드는 완벽해. 그게 아니면은 잘 고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싱크러너스 프로그래밍 그 프레임워크들이 잘 해줘요. 그런 걸 이미 사람들이 엄청나게 쓰고 있고, 그 어떤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4번에 해당하는 걸 골라서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구글러로 태어나는 건 쉽지가 않죠. 다시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뭐 아예 정적 분석을 쓰는 방법도 있어요. 리얼 월드에서 짠 프로그램을 어떤 매스매티컬 월드에 옮겨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리포트를 내주는, 이것도 근데 프랙티컬한 월드에서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궁금하신 분은 질문 세션에 찾아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아예 증명을 해서 프로그램을 뽑아가지고 쓰는 것도 있는데 어려워요. 이거는 진짜 엄청 어려운 기술이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부분인데, 어떤 저 프레임워크가 증명해주고 프레임워크가 보장해주는 어떤 매스매티컬 월드를 잘 앱스트랙션 해준, 그걸 저희는 그냥 누리면 돼요. 프로그램을 그냥 짜듯이 짜면은 자연스럽게 누리고 성능을 확보할 수 있고 코드의 스케일러빌리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어싱크러너스 프레임워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 프레임워크 디테일을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하기 전에 처음에 솔트 스택에 그냥 어싱크 IO랑 토네이도가 원래 그 파이썬 2랑 3에서 다 쓸 수 있는 어싱크 IO 프레임워크인데 그걸 메인으로 쓰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걸 메이저로 쓰고 있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RxPy로 랩핑을 했어요. 그 이유가 이 두 번째 섹션에 나오고, 사실 이게 오늘 발표의 주요 내용이고요. 첫 번째 이유가 코드 스케일러빌리티 때문에 그런 건데, 아까 보셨던 아까 세 가지 예제 있잖아요. 콜백을 던져주고 퓨처를 쓰거나 아니면 일드, 어싱크 웨이트 같은 그 리저브드 워드를 써서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싱크러너스 프레임워크랑 스케줄러랑 통신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을 한 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코드가 스케일러블 하려면은 모든 컴포넌트가 다 컴포지션을 하는 게 무조건 좋아요. 이거는 거의
대전제 같은 느낌이라서 다들 함수로 쪼개서 짜고 모듈로 쪼개서 짜고 OOP로 쪼개서 짜고 뭐 펑셔널이니 모든 얘기가 사실 이걸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아까 콜백이랑 퓨처랑 그 어싱크 웨이트, 리저브드 워드를 쓰는 세 가지 방법 중엔 당연히 세 번째가 제일 컴포지셔널리티가 높죠. 그냥 저희가 짜듯이 짜는 흔한 익숙한 방법을 쓰면 되니까요. 논블로킹 IO 그냥 갖다 쓰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건 프로덕트에 쓰다 보면은 무조건 장애로 이어지는 코드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다 다른 작업을 해야 되는데 뭐 스케줄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밑에 갑자기 CPU 바운드 잡이 걸리는 게 들어가면은 뭐 이런 모든 걸 고려하기 힘들어요. 아래쪽으로 잘 자르면 구글러로 태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걸 좀 잘 해주는 프레임워크들이 있고 어떤 저걸 랩핑해가지고 내가 잘 해줄게, 넌 위쪽 스타일로 짜기만 하면은 아래쪽은 신경 안 써도 돼. 이게 어싱크러너스 프레임워크, 어싱크 IO랑 토네이도가 잘 해주는 건데 이게 충분하느냐라는 질문에 저는 아니라고 답변을 확실하게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솔트스택이라는 프로젝트가 되게 커요. 이게 커밋이 거의 85,000개고 컨트리뷰터가 2,000명에 가까운데 저 정도 스케일 되는 프로그램에서 아까 보셨던 일드가 부족하다는 게 계속 여실히 드러나고, 제가 PR을 날려가지고 픽스했던 버그 중에서 어싱크로너스 프로그래밍인데 뭔가 작업이 블락킹해서 웨이트하고 있어서 다른 뒤에 API 콜들이 다 기다리는 그런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회사에서 장애가 난 걸 고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일들이 저희가 제일 컴포지셔널 하다고 생각을 했던 어싱크랑 어웨이트 같은 그게 리저브드 워드를 쓰는 데서도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요. 일단 세 가지 예제를 일단 가져왔는데, 어싱크러너스 콜을 여러 개를 동시에 하는 거, 그 다음에 그것 중에 제일 빨리 도착하는 걸 갖다 쓰는 거, 그 다음에 뭐 슬립을 하거나 글로벌 타임아웃 같은 걸 거는 작업들인데, 첫 번째 예제를 보면은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서비스가 3개가 있는데 A, B, C 동시에 콜을 해서 받아가지고 조립해서 쓰고 싶어요. 하나씩 콜해서 쓰는 건 옛날 방식인데 오래 걸리잖아요. 1번 끝나야 2번 호출하고 2번 끝나야 호출하고 3번 끝나야 호출하고, 그렇다고 1들을 붙여가지고 어싱크러너스 콜을 한다고 이게 세 개 동시에 콜을 하는 코드냐 하면 아니거든요. 첫 번째 거 콜하고 어싱크 웨이트에서 어싱크 콜이 끝나면 받아가지고 원에 넣고 두 번째 걸 콜해요. 그냥 1등 없는 코드랑 싱크러너스 콜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걸 고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고칠 수밖에 없어요. 세 개를 다 콜하고 저걸 객체 안에 집어넣었다가 하나씩 다 꺼내면서 어싱크 웨이트 끝날 때 받아서 리스트로 묶어가지고 가져 쓰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걸 RxPy 같은 경우는 좀 더 앱스트랙트를 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은 이런 코드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어떤 걸 사용해서 앱스트랙션을 했는지 자세히 나오는데, 세 가지 콜하고 그냥 뭐가 먼저 도착하는지 상관없는데 받아서 맵은 익숙하시죠? 맵해서 갖다 쓰겠다라는 방식으로 앱스트랙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예를 들어서 이 서비스 3개 중에 똑같은 서비스예요. 근데 서버가 여러 대고 그 중에 뭐가 성능이 좋고 빠른지 잘 모르겠는데 서버가 막 성능이 튀니까 그 중에 제일 빨리 도착한 거 하나 받고 싶어요. 이거는 이렇게 일드랑 어싱크 어웨이트를 써서는 절대로 간단하게 짤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시면은 저 3개 중에 뭐가 먼저 일드를 타고 끝날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솔트스택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any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콜백을 달아가지고 콜백 저기 보시면은 add done 콜백을 달고 끝났을 때 저 콜백을 호출해 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3개를 동시에 호출하고 그 중에 콜백이 제일 빨리 끝나면은 결과에 셋하고 그걸 리턴하는 식으로 앱스트랙션을 했는데 굉장히 복잡한데 이런 코드가 계속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냥 어싱크러너스 프레임워크, 어싱크 어웨이트 리저브드 워드만 쓰면은 이런 한계에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돼 있어요. 거기 그 코드가 실제 들어가 보시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PR을 날리거나 이슈를 만들어서 솔트스택 애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걔네들은 저글링 퓨처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퓨처를 저글링 해가지고 그 원하는 어싱크로너스 프로그래밍 패턴을 좀 더 추상화를 해나가는 방식인데, 그래도 솔트스택은 코드 커밋 8만 개 중에 저런 걸 재련하고 버그 발견해서 고치고 하는 과정들이 계속 있어 와서 좀 성숙해서 이제 쓰는데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이걸 그냥 개인한테 덜렁 자르고 주면은 사실 흔한 패턴은 아니고 저희가 익숙하게 생각해오던 프로그래밍 로직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짜다 보면은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걸 짜는데 익숙해지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버그에 직면을 하는 그 시련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앱스트랙션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직관적이죠. 3개 호출하고 하나 받아서 쓰겠다. 이게 다예요. 이런 거는 서비스가 3개고, 서비스가 2개고, 서버가 각각 3개가 있고, 그 서비스 2개를 동시에 호출하고 싶고, 그 각 서비스에서 제일 빨리 호출하는 애를 하나 받아서 처리하고 싶다. 이런 거 아까 그냥 어싱크 어웨이스로 짜려 그러면은 이 정도 코드 라인 수로는 절대 안 되는,
여기서 앱스트랙션을 엄청나게 해서 객체로 만들거나 오브젝트를 아예 빼거나 함수를 크게 만들거나 해서 조립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걸 해보시면은 계속 그 와중에 저게 막 꼬여가지고 계속 기다리는 과정 생기고 그러면은 어디서 안 멈추고 기다리지? 찾아가는 과정 필요하고 실제로 어싱크로너스 프로그래밍이 중요한 건 어웨이트 하는 과정에서 얘가 끝나서 빠져나오는 게 스무스하게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코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끝났는데 끝났다라는 신호를 안 주면은 그 뒤에 있는 모든 코드는 블락킹 돼서 아무런 동작을 안 하고 디버깅 포인트를 찾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뭔가 응답이 없어요. 그냥 프로그램에서 프린트도 찍을 수가 없고 그런 문제에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좀 더 복잡한 예제들인데 이거는 코드를 깊게 읽으실 필요는 없고 예를 들면 이런 게 하고 싶어요. 뭐 데이터가 많아요. 데이터가 많은데 이걸 1초씩 기다렸다가 DB에 인설트를 하고 싶어요. 이런 거 근데 글로벌 타임아웃을 주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10개면은 10초 플러스 알파 정도만 지나면은 난 타임아웃 주고 끊고 싶다. 이런 코드 자르면은 정말 약간 벌써부터 약간 지끈거리죠. 타임 뭔가 글로벌하게 선언해야 되고 중간에 슬립하는 코드 넣어줘야 되고 인설트하고 받아서 타임 계산해가지고 이게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체크해야 되고 타임아웃 지났으면 익셉션 던져야 되고 이런 게 앱스트랙션 되고 나면은 훨씬 코드가 스트레이트포워드해져요. 이게 좀 이따 설명을 할 건데 이 코드는 if, else, while, 뭐 async, yield 같은 리저브드 워드를 쓰고 프로그램 로직을 이용해서 익스큐션,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익스큐션 하는 건데 이 뒤쪽 RX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의 익스큐션 로직을 그 RX의 객체로 한 단계 리프트해서 그 함수들을 조립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f, else, while, async, await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이거 가지고 조립해서 쓰겠다. 컴포지션을 하게. 컴포지셔널리티가 훨씬 높아져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 아이템이 여러 개 있으면은 이게 하나씩 밑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하나씩 들어가는데 집하는 거는 아이템 두 개를 이렇게 지퍼로 집하듯이 묶는 거예요. 1초 기다렸다가 두 개 묶어서 쓰겠다. 근데 묶인 거 중에 데이터 하나만 꺼내 쓸 거고 그걸 DB에 인설트를 해라. 그 다음에 타임아웃은 이만큼 기다리겠다. 끝나면 알려줘. 이게 다예요. 직관적이고 앞에 있는 이런 방식보다 컴포지셔널리티가 훨씬 높습니다. 훨씬 점점 이제 컴포지셔널 그 레벨이 높아지고 앱스트랙션 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지고 그 버그를 만들어낼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거죠. RX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드릴 건데 사실 이게 진짜 별게 없거든요. 막 뭐 스트림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이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라인은 보셨죠? 아까 Providing Concurrency by Scheduling Event 이게 어싱크 프레임워크가 해주는 일이고 나머지 하나는 저 오퍼레이터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보셨던 집, 맵, 플랫맵, 뭐 인터벌 등등등, 머지, 테이크 이런 오퍼레이터를 제공하는데 저게 그냥 함수의 체인으로 잘 스무스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컴포지셔널하게 조립해서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 다고 사실 까보면은 그 RX 프로그래밍이 까보면은 안에 스케줄러를 받아줘요. 그러니까 스케줄러로 토네이도를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저희 파이썬 3에서 쓰는 AIO를 쓸 수도 있어요. 스케줄러를 받아서 그 스케줄러가 해주는 일은 시간이랑 어싱크로너스 웨이팅을 해주는 일을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오퍼레이터들은 그 RX 프레임워크에서 제공을 하고 그 두 개를 조립해서 잘 앱스트랙션 해놓은 게 RX 프로그래밍이에요. 이게 전부 다예요. 뭐 복잡한 얘기나 막 사용 디테일 이런 거는 쓰면서 손으로 익히면 돼요. 저희가 잘하는 거 쓰면서 막 안 되면은 파이썬은 타입 에러 많이 나잖아요. 안 되면은 고쳐보고 그렇게 익히면 되고. 근데 막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되게 막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들 많이 써놨는데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퍼레이터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타이머, 디퍼, 인터벌, 리핏, 저스트 뭐 되게 많은데 이 중에 이걸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시간이랑 관련이 있는 오퍼레이터가 있고 예를 들면 타이머, 디퍼, 인터벌 뭐 저런 건 시간이랑 관련이 있고 데이터를 매니퓰레이션 하는 오퍼레이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필터, 플랫맵, 맵 이런 애들 이 두 가지가 잘 섞여 있는 게 RX고 사실 이걸 잘 뜯어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갤 수 있어요. 심지어 RX 아까 옵저버블이라고 하나로 묶어놨는데 저걸 쪼개면 세 개가 돼요. 스트림이 있고 스트림은 많이들 쓰시죠. 이거 약간 자바 스타일로 썼는데 왜냐면 파이썬에는 타입이 없기 때문에 많이들 흔하게 쓰시는 자바 스타일로 표현을 했는데 스트림은 사실 파이썬에서도 파이썬 3부터 맵, 뭐 필터 얘네들이 전부 스트림이고 레이지 익스큐션을 해주는 애들인데 많이들 쓰시잖아요. 스트림 많이 쓰고 옵셔널이라는 자료형도 있는데 이것도 언어를 조금 써보시고 프로그램 해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데이터가 있느냐 없느냐 두 가지를 플래그를 사용해서 매니플레이션 하는 그 다음에 어싱크 저희가 많이 이미 방금
챕터 1에서 말씀드렸던 토네이도의 아이오룹이나 어싱카이오 같은 애들 또는 자바의 포크 조인이나 이미 모든 언어에 준비되어 있는 프레임워크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조립한 게 그냥 RX예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아까 보셨던 함수를 점점점점점 연결해서 호출하는 게 처음 초기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를 매니플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그걸 꺼냈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건데 이걸 이렇게 쭉 붙이는 거예요. 쭉 붙여가지고 컴포지셔널하게 조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거고 앞부분 붙여서 그 다음 스텝으로 지나가게 하는 거는 스케줄러가 하고 포크 조인이나 아이오룹이나 그러니까 토네이도의 아이오룹이나 어싱카이오나 AI 같은 스케줄러가 해주고 뒷부분에 함수만 짜면 돼요. 저희는 아까 일들을 통해서 만들었던 제일 초반에 봤던 그 방식은 스케줄러랑 사용자가 짜는 부분이랑 되게 밀접하게 얽혀있고 그걸로 안 되면은 콜백까지 동원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서 아까 솔트스택 예제에서 보여드렸던 애니 같은 객체를 사용하는 방식까지 가야 되는 건데 그걸 최대한 지향하고 스케줄러가 해주는 건 명확하게 이 왼쪽 진행하는 부분이고 유저는 그냥 너는 함수만 짜라 나머지 내가 다 해줄게 이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컴플렉시티를 줄일 수 있어요. 이 방식을 쓰면 확실하게 뭐 자세히 읽어보실 필요는 없고 그냥 수도 코드거든요. 스트림이 해주는 거는 요거예요. 첫 번째 from에서 받은 그러니까 데이터를 initiate해서 데이터를 작업하기 시작하는 상태로 그러니까 옵저버블로 쓸 수 있게 한 단계 리프팅을 해주는 단계에서부터 그 다음에 그걸 갖다 쓰는 단계까지인데 특이한 거는 success랑 error랑 complete 세 가지로 스테이트를 나눠가지고 저 스트림을 조립해서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은 중간에 로직에서 언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터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함수들끼리는 공유를 할 수가 없고 하는 패턴은 안 좋은 패턴이거든요. 함수들끼리 공유하려면 글로벌 베리어블이 필연적으로 필요하고 아니면은 뭐 파라미터로 계속 패싱을 해주거나 해야 되는데 그걸 패턴화해서 성공을 한다면은 무조건 success 쪽에 달린 저게 콜백이거든요. 함수 success, error, complete, 콜백 함수인데 성공을 하면은 success 콜백을 호출해주고 매 아이템마다 success 콜백을 호출해주고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 exception이 터지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사용자가 만든 뭐 에러를 던졌다. 그러면 에러를 호출해두고 끝나면 컴플리트를 호출해줍니다. 이게 끝이고 컴플리트가 붙어있는 이유는 위에 보시면 스트림의 정체성 때문인데 스트림이 사실 그냥 인파이나이트한 데이터 스트럭처를 다루기 위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 세 가지로 success, error, 그 다음에 이게 인파이나이트하니까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까지를 확인해주는 플래그까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터넷에 검색해서 이제 웹에 구글 같은 데 검색해서 RX를 보면은 저 스트림을 뭐 전부 다 스트림이라는 등 스트림을 조립하고 나누고 쪼개고 막 복잡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먼저 생각을 하고 덤벼들 필요는 없고 좀 마음 편하게 먹으시면 되고요. 좀 되게 기본적인 컴포지셔널 한 예제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바꾸고 싶다. 다른 코드로 바꾸고 싶다. 이런 거는 진짜 간단한데 저렇게 바꾼 다른 코드가 다른 로직에 전혀 영향을 안 미쳐요. 그냥 그 다음에 할 애랑 자기가 하는 거랑 자기가 결과를 만들어서 리턴하는 거랑 그 다음에가 받아줘서 해주는 그 짝만 맞추면은 나머지 코드는 그냥 뭐 책 읽듯이 뭘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뭘 하겠구나. 물론 당연히 함수를 저렇게 잘게 쪼개는 거는 저희의 몫이 있고요. 그렇게 쭉쭉 가는데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 오퍼레이터를 정의를 당연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오퍼레이터를 만들어서 껴서 쓰겠다. 그 다음에 저 옵저버블의 한 덩어리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어요. 밑에서 옵저버블, 한 옵저버블, 그러니까 저 로직의 덩어리를 만들어서 변수에 할당하고 갖다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덩어리를 할당하고 밑에서 갖다 쓰죠. 저렇게. 컴포지셔널리티가 일드나 뭐 객체를 직접 만들고 하는 거에 비해서 레벨이 다른 수준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짜게 되면. 그 다음에 이게 RX가 제공하려는 근본적인 제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데 펑셔널 프로그래밍 패턴에서 그 ROP라고 우스갯소리처럼 있는데 밑에 가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프로그래밍 패턴인 게 저게 꼭 펑셔널 프로그래밍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자바나 등등 많이 쓰는 옵셔널이라는 옵션 또는 옵셔널이라는 객체를 봤다. 그럼 저걸 떠올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success, error, complete 같이 결과가 여러 갈래로 동시에 들어온다. 그럼 저걸 떠올리시면 돼요. 저런 패턴을 썼고 그 다음에 저 패턴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저 끝에 보면 first class effect라고 썼는데 막 쓸데없이 어려운 말이고요. 저게 뭐냐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if, else, 뭐 while 폼은 쓰고 그 다음에 뭐 async, await 같은 리저버드 워드를 저희가 흔히 프로그램 짜듯이 로직을 구성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단계가 아니라 그게 컴퓨테이션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 머릿속에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while문 돌고 반복문 돌고 하는 걸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프로그램을 짜잖아요. 그걸 execution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execution을 객체 단위로 한 단계 앱스트랙션에서 리프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익스큐션은 함수가 점프롬이 호출되고 점 필터가 호출되고 점 맵이 호출되고 그게 익스큐션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 오른쪽에 있는 프로그램의 함수의 인풋과 아웃풋 덩어리들이 한 단계 진행되는 게 익스큐션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함수 호출되면 안에 들어가서 로직 돌고 호출되겠지. 그 관점에서 if, else, while 이 익스큐션이 아니라 옵저버블 덩어리가 체이닝 돼서 호출되는 그 과정이 프로그램 익스큐션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개념은 좀 테크니컬한 거에서 더 넘어가가지고 연구를 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고, 이 조립을 그러니까 방금 그걸 어떻게 앱스트랙션을 했냐, 저렇게 쭉 연결되는 거 괜찮은가? 타입 안 맞으면 어쩌지?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짠 게 타입이 안 맞으면 어쩌지? 이렇게 뜯어보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매니플레이션 하는 걸 필터도 보면은 어떤 데이터의 옵저버블을 받아서 true인지 false인지 체크하고 결과를 리턴하고, 이거는 좀 앱스트랙션 된 버전인데, 맵 같은 경우는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데이터를 이렇게 한 단계 바꿔주는, 파이썬에서 맵 쓰듯이 바꿔주는 함수를 끼워넣어서 호출하고 그 바꾼 결과를 갖다 쓰고 타입이 A에서 B로 바뀌는 거죠. 플랫 맵은 조금 애매한 개념인데, 받아서 A를 호출하고 A를 B로 바꾸는데 B를 다시 자기 자신, 그러니까 제일 껍데기, 앱스트랙션 된 껍데기로 만들어서 리턴을 하는 건데, 저게 등장한 이유가 있어요. 저 모든 오퍼레이터 중에 가장 이 규칙을 잘 지키게 만들게 강제하는 게 세 번째잖아요. 첫 번째나 두 번째는 옵저버블로 껍데기를 안 쌌으니까 그게 신테틱 슈거라고 볼 수 있는데, 모든 오퍼레이터는 플랫맵 형태로 구성이 되게 돼 있어요, 결국.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필터, 맵, 플랫맵, 맵 어쩌고 이 모든 오퍼레이터들이 전부 다 플랫맵으로 바뀔 수 있어요. 플랫맵의 신테틱 슈거고 뜯어보면 플랫맵이랑 똑같아요. 그 이유는 아까 여기서 보셨듯이 세 번째에서 저 옵저버블 타입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애가 플랫맵이라서 그래요. 옵저버블 타입으로 리턴을 해야 그 다음 놈도 받아서 쓰고 그 다음 놈도 받아서 쓰고 그 다음 놈도 받아서 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뭐 두 가지로 추격할 수 있어요. 제일 처음에 데이터를 만드는, 어떤 데이터에서 RX를 쓰겠다. RX를 쓰는 옵저버블 객체로 리프팅을 하는 첫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진행하는 단계. 두 개가 다예요. 나머지 중간에 여러 가지 오퍼레이터들은 그 오퍼레이터가 뭘 해주는지 보시고 쓰시면 돼요. 그 오퍼레이터들을 각자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전혀 이 RX 프로그래밍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아니고, 플랫맵을 이렇게 펼쳐놓으면은 이게 전부, RX의 전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밑에 이렇게 조립을 해서 쓸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플랫맵 조립을 해서 쓸 수 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된 형태가 어떤 RX의 에센스, 그러니까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싱크로너스 프로그램을 한 단계 랩핑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돌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어떤 규칙 같은 거죠. 정한 얘네들이. 근데 저 플랫맵이라는 애가 사실 다른 언어에서는 되게 흔하게 쓰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흔하게 쓰이냐면은, 스칼라에는 신테틱 슈거가 있어요. 저게 다 플랫맵이에요. 왼쪽 화살표가 플랫맵이고, 하스켈에도 신테틱 슈거가 있어요. OCaml 같은 뭐 메타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당연히 신테틱 슈거 만들어 쓸 수도 있고, 자바에서 오브젝트 레퍼런스가 등장하는 이유도 저런 식으로 쓰고 싶다라는 어떤 욕망 때문에 등장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파이썬에서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되죠. 메타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들 하니까 얘도 어떻게 잘 꾸미면 가능할 것 같아요.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은 시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뜯어보면은 다시 스트림 이미 있고 많이 쓰고 있고, 파이썬에서 맵 필터 뭐 이런 거 써서 저희 흔히 쓰잖아요. 그 다음에 옵셔널도 많이 쓰고 있어요. 많이 쓰고 있고, 어싱크 요새 많이들 다루기도 하고, 오늘도 세션 2개, 3개인가 뒤에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밑에 있는 얘네들이 제공하려는 가치들이 이런 건데, 뭐 알겠고, 뜯어보면은 인터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이 있고, 얘네들이 제공하는 가치가 있어요. 세 가지 짝이 잘 이루고 있는데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가. 왜냐면 저희는 인터페이스만 보고 프로그램을 짜요. 그러면은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들이 그 인터페이스에 어떤 해야 될 일들을 해줘요. 문제가 생기면은 저희는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돼요.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제공하려는 가치가 뭔지 명확해요. 각각 하나가. 그걸 잘 조립해서 앱스트랙션해서 쓰게 해주는 프레임워크가 RX고, 네, 아까 보셨듯이 프로그램의 어떤 익스큐션하는 로직들을 좀 더 추상화해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RX 프로그래밍이 중요한 이유가
저 영역을 적극적으로 건드려서 바운더리를 넓히는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을 해요. 프레임워크들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보셨듯이 인터페이스가 있고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들이 있고 걔네가 제공하려는 가치들이 있는데 그걸 잘 조합해가지고 잘 쓸 수 있게 만드는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바운더리를 넓혀 나가는 영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 디펜던시 인젝션이라고 파이썬에서 많이 나오진 않는데 자바나 앵귤러 프론트엔드 쓰시면은 앵귤러 2부터는 엄청나게 쓰죠. 그 복잡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엔지니어링 기법인데 사실 그 기반을 뜯어놓고 보면 똑같아요. 쟤도 뭔가 더 이미 타입 시스템으로 쓰고 있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오케멜의 모듈이나 펑터 같은 게 디펜던시 인젝션에 가장 잘 만들어진 버전인데 자바에는 없으니까 그걸 엔지니어링해서 쓰겠다. 그런 건데 파이썬에도 등장할 수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프론트엔드에서 핫한 플럭스, 리덕스 다 마찬가지이고요. 이걸 진짜 수학적인 관점에서 바운더리를 넓힌 애들도 있어요. 주로 학자나 학계나 하스켈 프로그래머들이 이런 걸 되게 좋아하죠. 이런 거는 어려운데 관심 있다면은 공부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수학적인 관점이랑 엔지니어링들을 잘 결합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제공하고 앱스트랙션 레벨을 높이고 버그의 확률을 낮추고 뭐 속도, 코드 스케일러빌리티랑 퍼포먼스 스케일러빌리티를 보장해주는 것들을 저희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 그 대표적인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슬라이드를 3장으로 요약하면은 컴포지셔널리티 매우 중요하다. 아주 고대, 이거는 C 프로그래머들한테는 되게 익숙한데 파이썬에서는 이미 이렇게 안 짜죠. 파이썬은 2번째 단계부터 시작을 해요. 파이썬에서 어싱크를 짜겠다 그러면 이거 모르는 사람들도 2번째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후 세션을 들으시면 2번째부터 코드를 바로 내려치면서 난 이제부터 어싱크러스 프로그래밍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앱스트랙션 레벨을 제공을 해요. 그거는 파이썬의 언어에서 제공을 하는 거고 그 어싱크 어웨이트라는 리저브드 워드가 제공해주는 앱스트랙션 레이어고 그보다 더 컴포지셔널한 방법이 있고 저 방식은 지금 파이썬에서 언어에서 제공해주진 않지만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메타 프로그래밍 성질을 사용해서 뭐 신테틱 슈거를 자기가 잘 만들어서 써보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레벨의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게 되죠. 스칼라, 하스켈, 오케멜 같은 그런 여지가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컴포지셔널하게 점점 올라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담인데 그래서 슬라이드가 얼마 안 남아서 여담을 드리자면 제가 작년에 파이콘 왔거든요. 파이콘 왔는데 어싱크.io 발표를 하신 외국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아마 오픈소스 만드신 분 같아요. 질문을 했어요. 제가 그때 이미 솔트 스택 한창 저 버그 때문에 막 엄청 머리 아파가지고 아 이거 너무 힘들다. 어싱크나 어웨이트나 일드 같은 리저브드 워드 써가지고 프로그램 이렇게 조립해서 쓰는데 편하긴 한데 저게 그때 발표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슬라이드에서 이게 막 프로그램 복잡도가 높아지면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럼 너무 힘든데 왜 리저브드 워드를 쓰셨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정확한 대답은 없었고 그때 나왔던 대답이 아까 보셨던 퓨처 아니면은 콜백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걔네보다 더 복잡하다였는데 어떤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올해 발표를 하고 있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더 공부할 만한 여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모든 걸 다 이해하시기는 당연히 쉽지 않겠지만 저도 이거 공부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제안하면서 어떤 포인트들을 공부하고 어떤 걸 짚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보면 되는지 어떤 서머리를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가서 쓰긴 당연히 힘들어요. RX로 짜면 버그 나고 문제 생기고 다른 사람들 막 투덜거려요. 나 코드 뭐 이해 못하겠다. 근데 공부를 하거나 설득을 할 때 이 포인트만 알면 나머지는 쉽다. 나머지는 그냥 뭐 더하기 빼기 하는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요. 그걸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런 패턴 인터페이스가 있고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이 있고 걔네가 제공하는 가치가 뭔지 뭔가 프레임워크를 살펴보거나 프레임워크를 선정을 하거나 그 오픈소스를 고를 때 이런 걸 잘 살펴보고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는 정말 좋은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내가 잘 만들었으니까 믿고 써라 이런 거는 사실 그냥 제가 몸으로 몸빵하면서 확인할 수밖에 없죠. 장애 터지고 문제 생기고 PR 날리고 고치고 근데 이런 식으로 어떤 정확한 기준이랑 규율이 있으면은 거기 어떤 컨셉에 맞게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이런 컨셉이 많아요. 뭐 스프링도 그 중에 하나고 장고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시면 되고 레퍼런스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사실 파이썬이랑 관련이 있는 건 없는데 발표를 들으면서 느끼셨겠지만 파이썬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거는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되게 쉬운 언어잖아요. 어싱크 일드만 쓰면 어싱크러스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언어인데 걔네를 좀 더 컴포지셔널하고 복잡하게 쓰고 싶은 경우에 어떤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게 장고를 쓰면서 제가 느꼈던 건데 장고가 되게 좋은 프레임워크이긴 한데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를 찾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어떤 때는 클래스로 쪼개서 쓰고 어떤 때는 함수에서 바로 리퀘스트를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조립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조립하고 그리고 프로젝트마다 베스트 프랙티스가 다 달라요. 파이썬이. 자유도가 높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그게 강점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 베스트 프랙티스, PTS를 내가 정할 때 어떤 패턴으로 어떻게 정해야겠다라는 걸 다른 이미 연구 많이 된 걸 기준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싱크로너스 프로그래밍도 그 중에 하나예요. 쉬운데 쓰기는 쉬운데 내가 짜는 게 베스트 프랙티스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으려면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어떤 제시를 하고 싶었고 재밌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심심하실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에서 플랫폼 개발자를 뽑습니다. 많이들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를 들었습니다. 발표에 대한 질문을 좀 알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예전 회사에서 RX 도입하려고 했었는데요. 네. 했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진입장벽이 좀 있어요. 네.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실패를 했는데, 네.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도입이 가능할지 무슨 소리가 네, 맞습니다. 고생이 정말 많은데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도 앉아 계신데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제가 팀에서 저거를 파이썬 프로젝트, 솔트 스택 프로젝트 저거를 저랑 한 분 같이 하는데 거의 한 1년 반 정도 저 혼자 있었거든요. 그동안 몰래 도입했어요. 몰래 농담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부감을 많이 가져요. 이런 프레임워크들을 쓰거나 새 어떤 기술들을 쓰자고 할 때 심지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이런 가치를 제공하고 이게 인터페이스고 이게 임플레멘테이션 디테일이고 많이들 쓴다라고 얘기를 해도 잘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하려던 스타일에서 조금 바뀌면 사실 어렵고 그리고 보통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이 나 그냥 if else y 이런 거 잘 쓰다가 쓰면 되는데 왜 프레임워크 써야 되느냐 이게 모든 프레임워크들에서 그런 장벽들이 있는 것 같아요. 스프링을 쓸 때도 나 그냥 짜고 싶은데 왜 오토 와이어드부터 시작해서 디펜던시 인젝션 써야 되고 컨트롤러 붙여야 되느냐 그런 어떤 반발감에 계속 부딪히는 것 같은데 그 좋은 수는 없는 것 같고 계속 설득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이 들어요. 나 모르겠는데 어려워.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얘기를 해요. 들어요. 모르겠는데 어려워.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다른 데 가서 듣고 왔어요. 야, 네가 하던 거 얘기하더라. 그럼 이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팀 내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사실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어요. 근데 막 얘기를 열심히 듣다가 어떤 컨퍼런스나 나 저 사람 잘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 어디서 발표하는데 저 얘기 하더라. 그 얘기가 나 저 팀에서 들은 것 같은데랑 이렇게 합쳐지면은 그 길로 가는 가능성이 열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발표 진행해주신 김동현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인 Q&A가 있으시면서 계속 소통을 원하시면 203A호에서 Q&A 진행하실 수 있으시고요. 지금까지 발표 진행해주신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방을 켜놓으면 되나요, 일단?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